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금리 인하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전망은 자산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는 오피스와 신규 공급량이 줄어든 물류센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리테일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우리는 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열어놓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계 직문즉답 달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뭐 아직도 이제 더워요. 근데 예년보다는 8월 들어서 더위가 약간 조금 예전 같지는 않다 생각이 돼서 좀 한결 좀 활동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말끔하게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전화 주셔서 고민 말끔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전화 또는 문자 저희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중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상담하시고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피서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즘 같은 경우는 해외로 가는 분들보다도 국내로 좀 가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도 사실 안 가본 곳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굳이 밖으로 이렇게 나다니는 것보다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인 피서 말고 부동산 관련된 피서는 어디로 갈 거냐? 세미나겠죠. 자, 그래서 세미나를 오시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우선 읽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잘 해야 얼마에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하나하나를 다 풀어드리는 시간까지 해서요, 알차게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아주 시원한 피서 같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세미나 오셔서 피서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고민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이슈 체크부터 하고 갈게요. 최근에 외국인이 강남 3구나 마용성 등 이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당국이 외국인 탈세 행위를 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최근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온 지 꽤 됐는데 드디어 정부에서 움직이는 건지 궁금하네요, 대표님. 들려주시죠. 네. 자, 그래요. 자, 일단 부동산에 대한 시장은요, 명확하게 수요와 공급 논리로 나눕니다. 그죠? 지금 부동산에 조금 이렇게 6월 이전까지 시장이 좀 계속해서 좀 들끓어 오르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정책을 펴야 되냐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카드는 수요 억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수요 억제 정책 중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지난 6월 27일 날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어요. 6억 이상은 뭐 대출이 나오질 않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수요자들에 대한 움직임이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반해서 이거를 이제 외국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 외국인이 보통 그냥 일반 외국인이라기보다도 한국계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또 많거든요. 특히 이제 기성세대보다도 이제 신세대들 분들 같은 경우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여기에 국적을 두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명의가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외국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여기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국내 대출을 꽉 막혔지만 거기서 미국에서 대출을 일으킨다, 중국에서 대출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 때문에 묶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한국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수요가 늘었다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 마용성이라든지 좋은 특수한 지역의 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100억 이상 된 것도 부지기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을 읽는 방식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부터 올 여름 또 올 하반기까지는 어쨌든 수요자들이 선뜻 집을 매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다른 분들까지도 가세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같은 대출 규제 시기를 조금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 이외에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수요자들의 기본적인 의식 자체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국내는 아니지만 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누구든지 여기 정도 같은 경우는 계속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약간 좀 둔감해지기 시작할 때는 수요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즉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매입을 지금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올 하반기가 적기가 아니겠느냐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즉 좀 대출 규제 이후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고개를 다시 들 가능성이 이걸 보더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니까요. 이 올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또 아파트 같은 경우를 좋은 지역에 있는 매입을 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장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는 곳은 사실 누구나 원하는 수요가 좀 몰리는 곳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게 된다면 다시 그쪽 시장 쪽에 이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그런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시다면 또는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 궁금증 해결에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내용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고민이실까요? 네, 용산구 청파 2구역 신속통합구역에 네. 근생 건물 10평짜리 사무실 보이는데요. 예. 재개발할 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지 궁금해서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실 용도인데 네.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 2007년 그 건축 시점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도도 어렵고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네. 아니면
현재 한 현금 7, 8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이걸 이용해서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될 빌라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용산에 있는 사무실을 보유를 하고 계신데 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실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계셔서 이게 이제 재개발 시에 아파트 입주권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현금을 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입주권에 대한 궁금한 점인데,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위치는 용산구 청파동이에요. 네, 자, 청파동.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곳인데 여기에 지금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돼 있는 거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요게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건데, 예. 그게 아마 그 건축했을 때가 언제쯤 됐었나요? 그 지금 갖고 계신 건축물이 2007년 2007년. 정도라고 자, 알고 이게 있어요. 이 당시에 서울시 전체로 따졌을 때요. 예. 2007년, 2008년 굉장히 소위 쪼개기라는 부분으로 많이 좀 이렇게 성행이 됐었던 때예요. 네. 왜 그러냐면 2008년 7월 31일 이전으로 따졌을 때 이전에 조례가 뭐로 돼 있냐면 이 분양 자격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로 돼 있어요. 근데 재개발 네. 현장에서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을 때 실제 거주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무실이든 주택이 아닌 모든 용도들에도 실제 용도에 맞춰서 입주권을 나오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용산에 지을 때 다세대로 지으면은 한 4세대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근생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한 10세대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차장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신축 근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지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거주를 하면 된다라고 했다면은 결국은 거주용으로 해서 세입자를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거주 용도가 되니까 예. 그때 매입을 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2008년 7월 30일 이후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너무 조합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례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이라는 부분이 아닌 정비계획, 공람, 어디든지 그 구역마다 이제 정비계획 공람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공람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네. 계속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이걸 갖고 계신 그 소유주 분 같은 경우는요, 이 구역 지정일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해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네. 분양 신청 마감일까지 해서 요 기간 사이에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있어야 돼요. 뭐지? 예.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굉장히 좀 제한적이긴 하죠. 네. 자,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지금 갖고 계신 근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주택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저는. 혹시 뭐 함께 사는 부모 아니면 자녀 같은 경우가 주택이 혹시 있지 않아요? 저희 아이 명의로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갖고 있죠? 해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럼 안 안 되는 돼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지금 네. 현재는 이 기간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구역 제정 이전부터 해가지고 분양 신청하는 마감일 전까지 무주택자로 있어야 되는데 전 세대원이
세대 원 지금 팔아도 안 되는 중에서 거죠?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권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어떤 유혹이 있냐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근생 괜찮지 않느냐, 또 오피스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입주권도 안 나오는 물건을 계속 들고 있기 위해서 무주택자로 이 긴 시간 동안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근생 하나 가지고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아마 약간 헷갈리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온다 하고 어떤 분은 안 나온다 하고.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자녀 명의로 빌라를 뭐 조그만 게 갖고 있다 하니까 전 세대 원까지 포함을 해서는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한 금액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나아요. 보통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평가액도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평가액 준해서 그렇게 나는 털고 나오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이거를 했다 그러는데 그 분 자체가 무주택자로 있는 분들은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매수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과감히 매도를 하고 나는 다른 거를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아까 뭐 7, 8억 정도 있다 했으니까 요거 금액하고 7, 8억 하고 잘 믹서를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투자를 할지 아니면 아파트를 할지 이거를 좀 계획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어쨌든 매도를 하셔라 해요. 네. 결론적으로는 매도를 그냥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매도된 금액하고 7, 8억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아파트로 해서 지금 주택이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이사를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때 다시 또 질문을 주시면 그때 좀 명쾌하게 어느 정도 금액 갖고 뭘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감사합니다. 네, 주거로 사용하시지만 지금 사무실인 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실로 표기되어 있는 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근데 구역 지정하는 시기에 이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있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근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잘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상담 전화 주신 상담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금과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이 사무실을 매도하셔서 다른 곳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결정이 쓰신다면 또 추가적으로 상담 요청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네.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고양시 네. 일산 서구 그 탄현동에 있는 일산 에듀폴의 푸르지오 34평을 제 명의로 두 채를 분양을 받아서 네. 둘 다 그 전세를 다 주고요. 저는 지금 지방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10월 달에 그 전세가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거를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 양도세를 감안해서 차라리 그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을 해서 둘 다 계속 보유를 하고 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신 두 채 중에 한 채가 곧 만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이번 10월 달에 만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10월 달에 만기가 되면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산이에요.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 에듀폴의 푸르지오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계시다고 했죠? 네. 자, 이게 이제 2018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네. 예, 2018년에 입주를 그때 분양을 얼마에 받았어요? 4억 정도요. 4억 정도에 받았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세인지 아시나요? 한 5억 초 정도 지금 되는 5억 것 초. 같아요. 예, 조금 올랐어요.
일대금이요? 자, 전세는 얼마 정도 해요? 지금 만기 10월 달에 되는 거는 전세가 3억이었는데요. 네. 지금 요즘 시세로는 한 3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 8천. 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두 채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두 채를 2018년에 매입을 하고 나서는 한 1억 몇 천씩 조금 올랐어요. 그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팔게 되면은 어쨌든 두 채 중에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네. 차라리 이거를 안 팔고 그냥 뭐 반전세식으로 월세를 좀 받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아니면 뭐 팔까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저는 결론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은 둘 다 매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둘 다요? 예, 지금 두 채를 갖고 있고 지금 지방에 아까 거주하신다고 했죠. 네. 자, 이게 내가 들어가 살 집이다, 살 집 아니다를 떠나서 앞으로 시세 상승 여력이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 본다면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 일산 쪽 고양시의 일산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제 재건축도 바라보고 하는 부분인데 이쪽 지역에서의 어쨌든 거주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경우는요. 일산 같은 경우 일산대로 그래서 일기 신도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은 없어요. 근데 이제 경의선 라인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쪽 탄현동이라든지 또 일산동이라든지 중산동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 이런 일산 신도시의 건너편에 위치한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거주에 대한 그 선호도 측면에서는 생각하는 것보다 선호도가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지나서 파주 운정 신도시가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그리고 파주 운정 신도시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탄현동이라든지 일산동이라든지 중산동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주거 환경은 여기에 비해서는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쪽 집값에 비해서는 낮아요. 자, 근데 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쪽 안에서도 새 아파트고 그냥 단지도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인기는 괜찮은 편이에요. 즉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일단은 그 입주된 지 몇 년 안 된,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된 아파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자, 근데 단점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경의중앙선 지하철역 근처에 있질 않아요. 거리가 좀 멀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교통에 대한 편의성보다는 이게 한 1700세대 되니까 1700세대에 2018년 입주됐으니까 그나마 신축의 이미지로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전세금 같은 경우가 3억 8천인데 집값이 예를 들어 5억 2천이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집값이 전세금 대비해서 한 2배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세 비율이 높아요. 이 전세 비율이 높은데 이 분들이 집을 왜 안 사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황금성에 대한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얘가 가지고 놔뒀을 때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양도세를 이제 고민하시는데 네. 보통 1억 정도 올랐다. 그죠? 지금 이제 중과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대략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내요. 그러니까 아까 4억에 샀는데 지금 5억 2천이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뭐 2억에서 2억 5천 사이로 세금을 물어야 돼요. 어떻게든 피해갈 방법은 없어요. 한 채는. 근데 또 한 채는 어쨌든 비과세가 될 것이고 세금을 한 푼도 없이. 자, 그러면 두 개 팔았을 때 세금을 도합해서 하나만 뭐 2천에서 2,500 정도만 낸다 치면은 어쨌든 전세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는 두 채 다가 목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매도를 하고 과감히
다른 네.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을 해놓는다든지 똘똘한 거 한 채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모색을 해본다든지 그게 더 낫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반전세를 또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래요. 보통 이 아파트를 월세로 전향해서 월세 비율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이율 자체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이것도 대략 뭐 전세 놓을 거를 반전세로 해가지고 월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런 걸 갖고 내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갈 이유까지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익형은 수익형이에요. 즉 기본적으로 내가 전세 보증금 받을 걸 월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이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거뜬히 누가 월세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요자들도 많이 없거니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뭐 전세 끼고 뭐를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고 해도요. 보통 반전세 낀 것 같은 경우는 매입을 잘 안 합니다. 전세 끼는 것 같은 경우는 전세를 낀 상태로 내가 일단은 매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뭐 입주를 해야지 그런 수요자들도 있는데 반전세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액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는 그 수요층들이 그 부류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좋다고 내가 반전세로 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맞지는 않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양도세 때문이라면 양도세 정도는 요 정도만 내고 해서 과감히 파는 게 좋고 또 나머지 한 채까지 일부러 들고 갈 이유는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제 만기가 거의 다 됐다며요. 네. 그러면 만기 될 때 그냥 과감히 하나 매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택도 과감히 비과세갖고 매도를 딱 한 후에 그러고 나서 그 자금으로 뭘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아파트가 아까 얘기한 대로 2018년 입주 2700세대라는 측면 때문에 괜찮아요. 공원도 끼고 있고 장점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 일반적인 주택을 매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이거보다는 지하철역 가까운 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 경의중앙선이 아닌 3호선 라인 쪽에 하거나 아니면 일산 신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파주운정 신도시 쪽을 하는 수요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측에서 보면은 경쟁력이 약해요. 근데 이걸 계속 들고 간다 그러면 결국은 점점 내가 노후된다라면 내가 가진 장점은 없어요. 점점점. 그리 되면 오히려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가격보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자꾸 누군가가 자꾸 사려들으는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입지입니다. 뭐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에서 여기를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네. 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 그냥 둘 다 전세 만기 시점에서 둘 다 과감히 매도를 하셔라. 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을 주셔라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금을 조금 내시더라도 두 채 다 매도를 하시고 다른 곳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고민해보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다시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는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341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신속 통합 기획이 모아타운보다 사업이 빠르고 대단지라서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과 모아타운 어디가 더 괜찮을까라는 질문이시네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사실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차이는 있긴 하잖아요. 대표님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자 볼게요. 이게 제가 항상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글이 참 재미난 게 어떤 게 사업 빨리 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신속이 앞에 들어갔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일반 배가 아니라 쾌속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빨리 가는 배로 인식이 때문에 저게 빠르지 않아요?
뭐 그건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환경입니다. 그죠? 자,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걸 사업을 진행하는 법 자체가 틀려요. 여기는 도정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는 재개발 사업은 굉장히 느려요. 보통 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25년을 지나서 지금 거의 30년째 가고 있는데 느려도 너무 느려. 느린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이 구역 지정 하는 거 단계만 보더라도 5, 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 추진위 구성부터 해서 조합 설립부터 쭉쭉쭉쭉 사업이 가는데 뭐 그냥 웬만한 그 기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한 15년은 좋게 잡아야 되는 게 재개발, 일반 도정법 내에서의 재개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신속통합계획은요, 이 구역 지정 단계에서 5, 6년 걸릴 거를 한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개발이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15년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다. 반면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블록이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업이 블록 단위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0세대, 500세대, 300세대 뭐 뭉치면 당연히 한 2, 3천 세대는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 진행은 각각 요 구역 단위별로 진행을 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단위가 전부 통합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충돌도 생기고 조합원들끼리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찰도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거에 반해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기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합원이 뭐 100명, 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다. 또 절차적인 부분마저도 여기는 추진이라는 게 없어요.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이라는 게 없어요. 이 두 단계만 딱 넘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바로 되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얘가 한 15년 걸린다. 일반적으로. 그럼 얘는 한 7, 8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사업 진행되고 나서 입주 단계까지. 그래서 사업이 어느 게 빠르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얘가 제가 항상 얘기해요. 더 신속이 붙으면 사업이 빠르다고 사람들이 알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더 신속 통합 계약을 붙였는데 더 신속이라고 하면은 너무 모아타운 사업도 빠른 데다가 여기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런 명칭을 안 써요. 하지만 근본적인 법 제도 측면이라든지 실질 재개발하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훨씬 빠르다 하는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대단지구 모여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소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도로를 놓은 정도만 틀린 거지 전체 모아놓고 보면은 여기도 2,000세대, 3,000세대이기 때문에 대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 측면이라든지 단지 규모 측면이라든지 보면은 이 속도가 좀 늦은 신속통합기획보다 속도는 빠르되 대단지가 아니라는 편견은 지워버리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그냥 무조건 신속통합기획으로 나는 할래라는 명제를 두지 마시고 신속통합 사업으로 가든 모아타운 사업으로 가든 좋은 지역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속통합기획은 한 15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모아타운은 사업 시행 단계부터 입주까지 한 대략 7, 8년 정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속도 면에서나 여러 가지 장점 면에서 보면 모아타운이 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이 두 개가 중요하다기보단 입지나 지역을 먼저 더 우선으로 좀 생각해 보라는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광명역 근처
아파트에 전세 6억 원에 거주 중인데요. 네. 만기가 얼마 안 남았고요. 예. 그리고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고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센트럴자 25평을 11억에 매수하는 게 어떨지 지금 생각 중이고요. 네. 그리고 전세를 그냥 재계약을 해두고 네. 청약에 도전해 보다가 안 되면 2년 후에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때 가서 실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곧 전세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인근의 광명역 센트럴자이를 매수를 하거나 또는 네. 재계약을 한 다음에 청약을 네. 시도하다가 2년 이후에 다시 네. 이제 또 알아보거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 아파트 쪽으로 네. 어떤 게 더 괜찮을까요? 라고 대표님 네.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광명역 옆에 네. 이제 아파트에 지금 전세로 살고 계세요. 네, 네. 예, 좀 여쭤볼게요. 혹시 네. 직장이 어디 쪽이세요? 뭐 본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 저 남편은 이제 종로 쪽인데요. 네. 사무실이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재택근무 중이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청약 통장, 청약 가점 한 50점 넘어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일단은 이거부터 따져보죠. 우리 시청자님은 그거예요. 지금 네. 고민이 많아. 지금 뭐냐면 지금 광명 센트럴자이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집을 매입을 하는 게 맞냐, 그죠? 네. 근데 이제 매입을 하기에는 이제 자금이 좀 그러니까 지방에 네.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거를 네. 이제 매입을 하는 시점에 지방 아파트를 한 2년 뭐 1, 2년 후에 매도를 네, 네. 하고 그때 네. 가서 매입을 하기 전 그 시간에 네, 네. 1년 기간 안에 청약 통장을 좀 쓸 수 있는 네, 네.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네, 전략이 네. 좀 살아있는 그런 계획을 네, 세우시긴 네. 했는데 네. 일단은 청약 통장이 청약 가점 50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걸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지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이 서울 이 외곽에 이제 수도권만 하더라도 좋은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 호불호가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청약 가점이 과연 50점도 안 되는데 당첨될 수 있느냐. 좋은 지역 같은 경우가 불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청약 맞아요. 통장 가지고 어떤 거를 매입하는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인 거고. 네. 네. 자, 일단 지방 아파트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방 네.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3억 정도 될 3억 것 정도? 같아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전세가 얼마라고 그랬죠? 6억이요. 6억. 그럼 지금 광명 센트럴 자이의 20평대가 아까 얼마 11억이라 그랬나요? 11억 정도 11억 되는 것 정도.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현금은 9억 있고 한 대출 2억을 더 받아서 네. 이 아파트를 사는 게 맞겠냐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랬을 때 보면은 저는 사도 된다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자, 왜냐하면 지금 살아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좀 네. 교통이 편하죠. 네, 좋아요. 또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것도 정말 얼마 안 걸리고 네. 여러 가지 뭐 교통 편의가 현재 모습에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들었을 월판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은 네. 광명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교통이 이제 늘어나면서 네. 더욱 더 인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해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여기를 매입을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이것도 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이기도 하고 네, 네. 또 살아보니까 좋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공원도 있잖아요. 네, 네. 쇼핑 공간도 있고 여기 네. 광명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 옛날에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지 몰랐는데 네. 그냥 광명역 하나 두고선 이 주변에 이렇게 도시계열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과연 가격이 오를까 했는데 살아보니 편리하더라요. 네, 네. 그래서 뭐든지 아파트를 판단할 때 보면은 네. 첫 번째가 역세권에 대한 부분만큼은 절대 시들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딱 서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바라볼 때 이거 네. 역세권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학세권이에요, 아니에요?
학군이 좋냐 안 좋냐 네네. 이걸 따지는 거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뭐 공원 근처냐 공세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병원 근처냐 병세권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뷰세권이에요. 좋은 조망이 되는 한강 조망이 되든 무슨 하천 조망이 되든 이런 걸 통합해서 봤을 때 보더라도 역시 1순위는 역세권 그리고 학세권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세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를 좀 서둘러서 매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요. 즉 청약통장 잊어버리시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서둘러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아무리 좋은 지역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2년 후에 매입을 할까를 고민했다가 지금 전세가 6억인데 집값이 지금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세 비율에 맞춘다 그러면 이거는 12억짜리가 아파트야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덜 올라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바로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 직격탄을 맞은 케이스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 하반기 안에는 올해 안에는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왜냐하면 또 전세 만기도 도래한다며요. 그렇게 된다면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청약통장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약 학점이 이제 50점이 되지 않으면 청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 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세권이나 학세권 아파트는 불패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최근에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네. 지금 현재는 개포동 아파트에 전세 거주 중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노후를 보낼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30평대로 예산 한 13억 내에서 고민 중인데, 네. 그 성남시 수정구에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한 13억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남양주시 다산동의 힐스테이트 다산이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동구 강일 리버파크 9단지 11억 5천 정도 하는데 네. 이 중에서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노후를 좀 보내실 아파트 좀 따뜻하고 좋은 아파트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보고 계신데 세 곳입니다. 성남과 남양주, 강동구 중 어디가 제일 괜찮을지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현재는 뭐 개포동 쪽에 거주를 전세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네, 개포동으로 집을 매입하려니까 좀 너무 비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 좀 오래도록 거주를 할 곳인데 거기다 플러스 집값이 조금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 괜찮은 곳 중에서 아파트 단지가 규모가 좀 있고 그나마 좀 새 거인 아파트를 13억 이내로 보셨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또 13억이라고 했는데 혹시 13억도 좀 노후를 위해서 생각했을 때 좀 과하진 않는다를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노후 생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혹시 있으세요? 네. 연금은 따로 조금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13억 정도의 매입을 할 여력은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처음에 본 게 신흥주공 아까 그죠? 네. 네, 이 재건축된 이 신성역 포레스티아. 네. 자, 요거를 지금 보셨는데, 자, 요거는 2020년 입주를 했어요. 네. 세대 수가 무려 4,000세대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지하철역도 8호선 근처고 근처에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13억 이라는 부분이 좀 13억을 맥스로 뒀는데 13억짜리가 를 이제 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신 거는
자, 뭐 멀리 가지 않으시네. 일단은 서울 이 중심은 못 오지만은 근교로 해가지고 성남을 보셨고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를 또 보셨어요. 네. 그래서 다산 신도시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8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다산역에서 완전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어쨌든 다산 신도시 아파트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다산 신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들여다봤는데 여기는 10억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3억, 10억. 야,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 보신 거는 아까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서울입니다. 그죠? 네. 예, 서울에서도 강일 리버파크 9단지 이걸 보셨어요. 지하철 5호선 근처고. 자, 네. 요거는 11억 5천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집값을 산정할 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래요. 아까 처음에 보신 거는 성남이잖아요. 네. 성남 안에서는 대장주는 맞아요. 그 지금 아파트가. 네. 근데 이 성남 안에서도 보면은 이 8호선 라인으로 산성역 이 포레스티아 말고라도 이 근처에 8호선 라인으로 아파트들이 제법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13억 아닌 12억, 11억, 10억 이하인 아파트도 여기 많이 있어요. 단지 수 크기가 크지 않은 상태로. 예,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앞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결국 위례라든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금액인데 서울은 서울이에요. 성남은 성남이고. 네. 그리고 얘가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너무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이다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어떤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크게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예요.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아하.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다산 신도시라는 부분인데 다산 신도시도 현재는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왕수천 일대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또 들어왔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근처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도 집값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과히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그래도 서울 강일동인데 11억 5천 정도고 지하철 5호선 근처라고 한다면은 저는 강일 리버파크 아파트가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쪽에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너무 비싸요. 거기에 비해서 네. 대체적으로서 충분히 각광을 받고 가격이 올라갈 소재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라리 적절히는 서울로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아시겠죠? 아,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일 리버파크를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상담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 많이 계시죠?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자, 그래요. 이제 세미나. 이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쭉 하다 보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냐면, 계속 전화가 와서 또 다른 분을 하려면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말 한 5분, 6분 안에서 정말 답변으로 해결을 드리는 시간으로 해야지만 돼요. 근데 이제 뭔가 더 전달하고 싶은데 시간 제약사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세미나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 제약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수의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이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가려운 부분을 그걸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 오셔서 여러분들 정말 가려운 부분들을 좀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 하고요. 또 투자적인 관점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소액 투자로서 알차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걸 계산 방식으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아주 제대로 바라보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 신청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